15. 네, 우리 지역의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달해드립니다. 막걸리 천태만상 시작합니다. 네, 한 해를 차분히 정리하고 새해 계획을 세우면서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데 불안과 걱정에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024년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이뤄진 비상계엄. 가 204표. 자, 그리고 8년 만에 다시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보고 앞으로 있을 탄핵 전국까지 예상해보겠습니다.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의 손주화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터줏대감이죠. 새전북신문의 정사학 기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분 이야기를 꼭 요즘 전국에서는 듣고 싶네요. 네, 강성희 전 국회의원, 진보당의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좀 안녕하신가라고 하는 인사가 요즘에 새롭게 좀 느껴집니다. 네. 그 앞서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는데 세 분 계엄,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뭐 하고 계셨어요, 부장님? 저 집에서 도망갈 준비하고 계셨어요? 잠을 그날따라 일찍 잠들었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끝나 있었어요? 다행히 12시에 일어났는데 계엄이 선포돼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고요. 카톡방에 이미 자고 예. 일어났더니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정 기자는요? 사실 저는 여름에 못 갔던 휴가, 네. 바빠서 못 가고 좀 미뤄뒀던 휴가가 시작된 첫날이 바로 공교롭게도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갑자기 뉴스를 처음에는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설마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대명천지에 더군다나 21세기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계엄 얘기가 나오길래 요즘에 AI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누군가 또 장난했나 보다. 그래서 뭐 해킹당했거나 이런 설마 했는데 뉴스가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이거 아닌 것 같아. 뭔가 이상해서 이제 핸드폰으로 인터넷도 찾아보고 포털 뉴스도 각종 사이트 들어가서 다 봤더니 뉴스 사이트들 들어가서 봤더니 이게 사실인 겁니다. 네. 그때부터 사실 손발이 떨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기자로서 네네. 온갖 고민을 하다 밤을 샜는데 결국은 휴가 포기하고 네네. 출근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분 얘기 듣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체포명단 100인 안에는 들었을 것 같은 분인데 흔히 말하는 지난 그 21대 국회의 입틀막의 주인공이기도 했죠. 강 의원님, 어떻게 그 얘기 듣고 내가 바로 도망가야겠다 생각했습니까? 아니 그때 10시 좀 넘어가지고 네.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시험 기간이에요. 네. 근데 공부 안 하고 계속 게임만 하고 있어서 시험 기간인데 좀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잔소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텔레비전 보라고. 네네. 그리고 계엄 떨어졌다고. 그래서 뭔 소리야 해서 이제 TV도 켜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저 좀 이게 뭐지? 대통령 담화 그리고 국회 상황 이런 게 쭉 나오는데 그냥 멍하니 텔레비전을 봤던 것 같고 근데 전화가 계속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네. 집에 누구 안 찾아왔어? 뭐 별일 없어? 집에 있어? 어디야? 그러면서 아무튼 걱정해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했는데 바로 당에서 저희 당 사무실로 다 모여라 이렇게 돼서 당 사무실로 갔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계엄이 그 끔찍한 상상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계엄이 계속 이어져서 왔다. 그러면 강 의원님은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국회로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로 갔는데 잡혔으면 네. 어떻게 될 거예요? 글쎄요. 그것까지야 어쩔 수 모르겠지만 아마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 상황이 심각하게 만약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뭐 계엄군들이 언론사나 각 기관들을 장악하고 이렇게 했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아마 국회 내지는 곳곳에서 저항을 하지 않았겠냐 싶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무튼 아마 만약에 그때 실제 그게 성공했다면 계엄이 성공했다면 이틀막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준비한 화면 있으니까 그때 당시 입틀막 영상 한번 보고 올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JTBC 선수방송 유진수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4년 2월 18일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 이제 계엄 상황이 뭐 국회에서 빠른됐죠. 그래서 시민들이 온몸으로 막아서면서 네. 2시간 만에 국회 이제 해제 요구 결의안이 채택이 됐고 6시간 만에 해제가 됐는데요. 자, 이후에 계속된 집회 시위가 있었습니다. 손 처장님. 계속 연일된 집회에 계속 참석하셨었잖아요. 예. 현장에서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어요? 시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많이 느껴졌었는데 이제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가 11월 중순에 이제 결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계속해서 그런 집회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오고 있었는데 12월 3일 딱 계엄 선포 다음 날에 이제 9시부터 저희 바로 이제 활동가들과 그 관련된 이제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계엄 선포 이후부터 준비를 좀 시작을 하기로 했고요. 9시에 간통로 사거리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처음에 제가 집회 현장에 기자회견 현장에 갔을 때는 수십 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이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힘으로 이제 행진을 가고 규탄 발언을 하고 다시 돌아왔더니 수백 명의 시민으로 이제 늘어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 당시 현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무거웠고 분노했고 어떻게 지금과 같은 시기에 계엄을 이제 선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참담함을 토로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12월 4일 그 이후로부터 14일 표결이 있을 때까지 일요일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저녁에 객사 앞에서 이제 규탄 집회가 이제 진행이 됐고요. 수백 명씩이 몰려서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경향들이 수백 명, 500명, 300명에서 시작해서 500명, 700명, 1000명. 그다음에 토요일에는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주최 측 추산으로 이제 인원들이 이렇게 늘어났었는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맨 앞줄에 시민사회 원로, 각 단체의 원로 이런 분들이 자리를 앉아서 지켜주셨는데 이 자리를 어느 순간부터 수능이 끝나고 나온 10대 청소년들, 20대들 이러한 청소년들과 20대, 30대의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 앞자리를 딱 지키고 앉는 이 세대 교체가 되는 모습들도 좀 봤고요. 각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과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퇴진운동본부에 결합하는 단체들이 늘어나게 되는 이런 경향까지도 쭉 지켜볼 수 있는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위 초창기에는 이제 시민사회 단체에서 주도를 하다가 저도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주축이 된 그 집회 시위가 있었는데 그 집회 시위 문화에 대한 얘기는 또 향후에 또 해보도록 하죠. 그 정 기자. 네. 이제 그 이후에 한 일주일이 거의 한 1년처럼 느껴졌는데 매일같이 쏟아지는 기사들. 그 감당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어땠습니까, 정 기자는? 사실은 뭐 시시각각 변한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리고 사실 중요한 게 이 계엄령이라는 게 사실 경험해 본 사람이 그닥 많지가 않을 겁니다. 저도 사실 50대이기는 하지만 이게 마지막 계엄령이 발령된 게 1979년이지 않습니까? 저도 아주 어렸을 때였고 그래서 TV로만 보던 그런 거였고 사실 아마 그 60 이하로는 TV에서 봤거나 그렇지만 역사 교과서에서 책으로 학교에서 배운 정도이지 직접 체감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좀 보는데 이렇다 보니까 저도 아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날 그 계엄령 발표되자마자 밤새서 인터넷으로 각종 자료를 검색해보고 도대체 계엄이 뭔지 다시 공부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랬으리라고 보이는데 과연 그 지방 언론에서 종사하고 있는 기자로서 다시 만약에 이제 휴가 포기하고 이제 출근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떤 기사를 써야 할지 만약에 계엄군이 포구령 제1호 포구령에도 담겨 있지 않습니까? 뒷부분에서 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언론 통제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수많은 온갖 고민 속에 밤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집회 현장에서 한 변호사가 했던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은데 그 변호사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할 때 헌법에 있는 계엄 관련된 얘기는 패스했다. 그리고 형법상에 내란죄 관련된 부분도 자기 공부를 안 했다. 그런데 안 한 걸 후회한다.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다 이제 시험에도 안 나오고 하니까 패스했던 건데
세상에 2024년 대명천재 이런 일이 벌어졌다. 뭐 그런 얘기가 인상 깊더라고요. 자, 강 의원님. 강 의원님은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 현 정권에서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대표적인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사실 이 내란을 주도했다라고 알려진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전 그 경호처장이었죠. 그때 당시 경호처장일 때 그 강 의원님에 대한 입틀막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모로 인물들도 겹친단 말입니다. 좀 어떠셨습니까? 글쎄 일단 제가 국회에 들어갔을 때부터 저에 대해서는 반국가 단체 비슷한 얘기를 계속 했어요. 특히 제가 국회에 들어갔을 때 바로 상임위를 국방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그랬죠. 국민의힘에서 강성희 국방위 가면 안 된다. 왜요? 강성희 국방위 가면 국가 기밀이 다 북으로 샌다. 저 간첩이다. 막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사실 국회 내에서도 윤석열 탄핵 그리고 윤의 임기를 줄여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피켓도 들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사진을 찾아보니까 김용현이 저를 국회에서부터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부터 뭔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올해 1월 18일이죠. 그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입틀막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랬죠. 사실은 그것에 대한 모든 그 즉각적인 판단과 결정을 김용현이 한 거였어요. 당시에 대통령하고 잠깐 몇 마디 하고 나서 바로 사지를 들어 이런 얘기를 들었고 바로 제 몸이 들렸거든요. 그때 만약 국회에서 입틀막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당시 책임자였던 김용현에 대해서 처벌해라라는 국회 차원의 요구를 만약 받아들였다면 뭐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근데 이미 우리는 그 기회를 한 차례 놓쳤고 결국 김용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윤석열과 공모해서 내란의 핵심 사범이 되고 말았죠. 그때 뭐 사과할 정도의 어떤 이성적 판단, 뭐 그런 판단이 가능한 정부였다고 하면 그런 가능한 대통령이었다고 하면 비상개업을 선포했을까요? 근데 사실 조금 서운한 건 있었어요. 네, 당시에 우리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는데 만약 강성희 의원이 진보당 의원 아니고 민주당 의원이었으면 사과 안 받고 넘어갔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국회의장이 공식적으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민주당과 진보당 다른 야당 전체가 다 그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관철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사실 좀 서러웠겠네요.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그 우리 집회 문화에 대한 얘기도 사실 해보고 싶은데요. 그 처장님, 이게 집회를 준비를 사실 시민사회단체가 처음에는 주도를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후에 양상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 가장 눈에 띄는 건 어떤 점이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국적으로는 뭐 이미 알려졌겠지만 응원봉 관련한 K 집회라고 이제 명명하기까지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집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이제 선결제를 통해서라든지 마음을 이렇게 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새로운 연대 문화가 나온 게 아닌가. K 집회라는 그 안에서 연대를 통해서 집회를 지지하는 이런 세대 연대가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집회에서 자신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을 고민했다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자발적으로 이 안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제안하고 자발적으로 준비하고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문화가 생겼거든요. 뭐 대표적으로는 키즈버스라고 이제 한 시민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나와서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 자발적으로 이렇게 비용을 지원을 해가지고 버스를 대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쉬었다가 다시 집회에 참여할 수 있고 부모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날도 추웠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더 쉽게 집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이제 인터뷰도 좀 봤었고요. 그리고 봉사 문화까지 생겼는데 쓰레기 봉투를 직접 준비를 해와가지고 네네. 직접 그 현장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는 마무리를 하는 시민들 이런 모습들까지 나오면서 우리의 K 집회 문화가 굉장히 선진적으로 이제 변화가고 있다라는 좀 이런 점들을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 겪으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그 외신들의 여러 평가가 사실 이제 눈에 띄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저는 그 민주주의 회복력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이 그 한국민 같은 경우는 나라가 가장 힘들고 어두울 때 가장 밝은 것을 집에서 들고 나온다. 뭐 그런 이제 외신 평가도 봤는데 집회 시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인데 우리 그 정서학 기자는 의정 활동할 때 이런 집회 시위를 막는 90년대 집회 시위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 90년대 집회와 지금의 집회 어떤 차이점을 느끼십니까? 사실은 강성 의원님은 그 시절에 데모 왔었던 사람이고 그랬었죠. 막던 사람이고 예, 저는 의경으로 군무했기 네. 때문에 그랬는데 90년대 초반에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80년대 민주화된 지가 사실 얼마 되지 네, 않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그 서울 지역에는 최전방 의무경찰이 있어서 최전방은 서울이라고 할 정도로 서울에서 거의 굉장한 그 집회 시위가 많았고요. 그때는 당시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뭐 최루가스를 뿌린다든가 헬리콥터에서 최루가스를 뿌리는 겁니다. 물감을 타서 그것도 왜 그러냐면 집회 시위 끝나고 돌아갈 사람들 네. 옷에 묻은 물감색을 가지고 주동자나 이런 그 참석자들을 잡아내서 경찰에 넘기는 역할, 네, 네, 넘기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건데 여하튼 뭐 그런 그 굉장히 좀 무시무시했죠. 바로 이번에 계엄령이 아마 계엄이 성공했다라면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좀 전에 그 손주아 사무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K 집회가 크게 변했는데 거기서 이제 도드라지게 두드러지는 게 바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는 사실 특정대회, 노동대회 같으면 노동자들 그리고 정치 관련 집회라고 한다면 정치인들 주로 이제 기성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회 문화가 형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번 계엄 사태 이후에 보니까 눈에 띄게 달라진 게 바로 그 차이입니다. 바로 젊은 친구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이 참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여기 전주 그 풍패지관 앞에서 할 때마다 이렇게 가서 좀 보고 그랬는데 정말 놀랍다. 많이 젊어졌구나 싶었는데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를 들어서 그 과거에는 주로 이제 현장에서 그 흥을 돋기 위해서 또는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동원되던 음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민중가요였죠.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든가 탄핵가라든가 이런 민중가요 굉장히 좀 무겁지 않습니까? 현장 분위기는 사실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탄핵 정국 속에 집회 현장에서는 이런 민중가요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좀 더 경쾌한 K-팝 최근 유행하는 K-팝 물론 이제 오래된 곡도 있습니다. K-팝인데 오래된 곡 어떤 곡 얘기하시는 거죠? 가장 다만세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다시 만난 세기는 아마 그 30, 40대들도 많이 듣고 자란 세대지 않습니까? 그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대학가에서 좀 가끔씩 나오던 음악이었는데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최신 곡인 로제의 아파트라든가 이런 곡들, 그다음에 지대로 보낸 뭐 삐딱하게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참석자 연령층을 낮추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었고요. 또 조금 더 붙이자면 도구들도 집회 시위 현장에서는 또 많이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면 주로 뭐 현수막이나 손 팻말 주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 전 정부 탄핵 시위라든가 이럴 때는 촛불 문화가 또 다시 뜨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촛불 대신에 형형색색의 LED 응원봉 주로 K-팝 콘서트 현장에서나 볼 법한 응원봉들 바로 신세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던 계기 됐는데 이번 집회 시위를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손주아 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성세대가 주도했던 집회 시위 문화가 신세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현장에 가서 느낀 건 와 이거 뭐 콘서트 현장 같다 그런 느낌도 들었고 사람들이 너무 흥겨워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무거운 집회긴 합니다만 흥겹게 뛰고 또 즐길 땐 즐기고 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거 뭐 탄핵 집회 몇 번 더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만 강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창 시절부터 계속 이제 그 오른팔을 이렇게 들면서 데모 뭐 집회 시위 많이 하셨고 또 실제 택배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노동 운동에도 열심히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이번 집회 시위를 보면서. 근데 저는
현상은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촛불에서 응원봉으로 달라지고 노래도 민중가요에서 K-팝으로 달라졌지만 저는 그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장 열정적으로 마지막까지 집회의 마지막까지 지켜줬던 젊은 세대는 사실 90년대에 그 당시에 20대 청년들이 저는 다시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그동안에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들한테 어떤 게 있었냐면 젊은 사람들은 자기만 알아. 자기 취업 내지는 자기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아. 그리고 공동체라든지 우리 모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어. 라고 했는데 그것이 오해였다라는 것이 저는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냐. 그리고 그날 엊그저께 토요일 날 있었던 집회에서도 사실은 탄핵이 통과됐다.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고 나서 기성세대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끝날 무대를 치우기 직전까지 그 앞에 모여서 끝까지 우리의 주장 계속 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이 뜨거운 마음이 제가 20대 때 느꼈던 그 마음을 지금 여기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선배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었어요. 흡사 4.19의 김주열, 5.18의 이세종 이런 사람들이 다시 살아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 들을 때 전 정말 가슴 뭉클했거든요. 그러면서 선배님들이 이제 우린 질서 있는 퇴진을 해도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 응원하고 정말 같이 해나가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이런 그 어떤 집회 시위 그 계기로 사실 저는 이제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관심들도 젊은 세대들이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도 이제 들긴 합니다만 아까 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사실은 어느 순간 꼰대처럼 뭐 20대들 니들이 뭘 알아? 아무 관심도 없고 막 이렇게 전국이 혼란스러울 때 원망하고 니네 때문이야 막 그렇게 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카메라 기자 후배들이 20대인 후배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취재 나가면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좀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성세대를 대표해서 사과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직도 사실 이제 충격이 가시지 않았는데 우리 그 포고령 저는 이제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이게 진짜 맞나?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막 나오나? 그런 사실은 생각을 했거든요. 포고령 받아보시고 어떤 느낌이셨어요, 처장님? 깜짝 좀 놀랐었는데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예, 무서웠습니다. 이게 저는 계엄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어서 처음에 뉴스를 볼 때는 금방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내가 잡혀갈 수도 있었겠구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이고 그렇죠. 언론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옆에 주변에서 만약에 계엄이 하루 이틀 늦어졌으면 손 처장이 먼저 잡혀갔을 거야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느껴졌고 또 포고령 내용 안에 이제 집회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회 정당 활동 금지,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이런 내용들도 들어 있었고 또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내용까지도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됐다면은 지금 이런 방송들도 지금 우리는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통제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곳들은 이제 언론사의 지위를 잃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심각하게 갈 수 있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또 그 첫 번째 항목으로 국회하고 지방의회 정당 활동,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헌법 위반 사항인데요. 그렇죠. 국회에 계셨으니까요, 강 의원님은. 그래서 요 포고령 1호를 보고 나서 바로 계엄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직접 찾아보진 못하고 관련 전문가들에게 좀 의뢰를 했거든요. 다음 날 그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과 만나가지고 왜 나는 왜 체포하려고 했던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뭐 아마 포고령 1호 때문에 그렇겠지. 네. 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잖아요. 포고령 1호가 국회를 비롯한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라는 네. 건데 개헌법 어디에도 국회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 자체가 이 계엄이 위법하고 위헌이라는 첫 번째 증거가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회를 먼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구나. 요걸 이제 알았던 거죠. 근데 79년도에는 이미 국회에 탱크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네네. 이미 다 장악이 됐었던 거고 이번에는 시민들이 담도 넘어가고 거기 있는 보좌관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걸 막아낸 거죠.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아까 정수학 기자도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런 고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계엄 상황이 계속 유지됐다고 하면 네네. 예전처럼 우리는 이제 기사를 쓰면 검열을 받아야 되겠죠? 아마 뭐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한테 숙제 검사 받을게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저를 비롯해서 모든 언론인들 아마 숙제 검사 받기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상컨대 뭐 그렇게 되고 각 관공서에 이제 네네네. 군인들 배치 네네. 돼서 통제하고 이제 그런 네네네. 이제 끔찍한 상황이 사실 네네. 있었겠죠. 저 기자 하나 더 궁금한 거는 네. 지금 포근형에 아니 의사들을 향한 어떤 개인적인 뭐랄까 억하심정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감정이 굉장히 쌓여 있는 것 같죠. 네, 네네. 의료인들도 굉장히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6개 항목 중에 다섯 번째 항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내용 뭐 간단히 읽어드리자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고 네. 돼 있습니다. 과거 그래서 이제 저도 공부를 할 겸해서 그날 그 밤새면서 아니 뭐야 이거 도대체 과거 계엄령에도 이런 게 있었나라고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특정 직업군을 겨냥해가지고 그 포고령에 이렇게 해서 처단한다는 식의 표현을까지 넣고 심지어 처단하는 표현도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네, 이런 네. 표현까지 넣어가지고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의료 의정 갈등에 대해서 네, 얼마나 네. 심각하게 고민했나라는 고민이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그렇죠. 불만이 많았겠죠. 예, 불만이 많았겠죠. 니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예, 뭐 예. 그런 약간 감정이 섞여 예, 있는 맞습니다. 듯한 결국은 어려움이었죠. 그 이후에 사후에 그 의료계가 시국선언과 함께 이번 그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면에 네. 나서게 된 계기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던 그런 문구였던 것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그 손 추장님 이번에 그 뭐랄까 이 내란 사태라고 명명되는 이 사태에 그 한편을 장식했던 인물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한덕수 총리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 우리 지역 출신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네. 그분들이 임명될 때 우리 지역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우리 지역 출신의 장관 총리가 나왔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당시 임명될 때만 해도 지역의 연고와 네, 관련해가지고 네.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지역 언론에서 드러내기도 했었고요. 네. 이 연고가 우리 지역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네. 거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섞인 장밋빛 전망을만 내뱉으면서 네. 이제 말을 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치욕이라는 표현이 지역 언론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네. 한덕수, 이상민, 전북의 치욕이다라는 제목이 전북일보 보도에 의해서 나왔었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7일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진행이 되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권력을 위임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당에 권력을 위임하겠다고 말을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임기를 포함해서 향후 국정 운영 방안을 당에 위임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긴급 회동에 이렇게 나서게 되면서 제2의 이제 친위 쿠데타 아니냐라는 발표까지 나오게 네네. 됐고 그다음에 질서 있는 퇴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여론 그리고 지역 언론의 여론도 급격하게 국민의힘 해체 그리고 조배숙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 그다음에 이런 지역 연고 인물에 대해서 관련해가지고 호남 동행 특위를 해체해야 된다라는 네네네. 결의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될 정도로 이러한 인물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지역 차원에서의 이제 책임을 묻는 이런 여론들이 급격하게 형성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호남 동행 특위라고 하는 사실은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는 이 호남 지역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매칭해서 이쪽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는 동행 의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기 21대 아마 정운천 그 당시 의원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것 같은데 정홍천 의원 자체가 제안을 했던 그렇죠. 사안이죠. 제안했던 네네네. 건데 그래서 이게 도에서 막 명예도민도 지정하고 증정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도의회에서는 이거 해제하자, 없애자라고 하는 결의안까지 이제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점 좀 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미 네. 이전부터 쌍발통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북이 발전하려면 국민의힘도 힘을 모아서 전북에 뭔가를 도움을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해왔는데 저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쌍발통을 통해서 전북의 예산이 늘었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전북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대강법 이거 계속 추진하는데 그거를 반대하고 있는 게 다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면서도 대강법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북에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는데 그냥 국민의힘이 우리 호남에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 하는 선전 역할을 하는 것뿐인데 이것에 동의를 해주고 있는 것은 정말 전북인들이 수치라고 생각하고 도의회에서 결의한 대로 빨리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명예도민증 줄 때도 그 내부에서 반발이 많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좀 전에 그 의원님께서 네. 지적했던 문제들이 미리 그 당시에도 예측이 예. 가능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정당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정당에 네. 소속돼서 하고 또 공천권 자체가 정당에 있다 보니까 당론에 반대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에 보면 그 명예도민증을 준 게 바로 그 2022년이었죠. 그 김관영 도지사 취임 이후에 이런 국민의힘에서 호남 동행 의원이라는 좋은 제도를 하고 있으니 예산 확보라든가 현안 법안 처리를 함에 있어서 집권 여당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 명예도민으로 위축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해 달라라고 좀 부탁을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겠냐라는 그 취지는 좋았죠. 근데 이런 문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려가 됐던 거고 결국 이제 그 동의안 같은 경우 명예도민증을 수여를 하게 되려고 하면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이 됐었는데 당시에도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그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빼놓고는 다 이제 이런저런 찬반 의견들이 좀 굉장히 엇갈렸고 좀 어수선했습니다. 당론에 의해서 움직일 건데 개인이 이걸 그 전북 현안 사업들을 지원하라 마라, 뭐 현안 법안 처리를 찬성하라 마라 이렇게 동의할까? 거기에 지원 사격을 해줄까라고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았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표결 투표까지 갔습니다. 결국 그 당시 이제 표결이 38명 재석 의원 38명이 표결을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이제 찬성이 좀 찬성이 많긴 많았습니다. 근데 단 20표였습니다. 20표로 나왔고 그다음에 반대가 12표, 그 나머지 이제 뭐 기권도 있고 무효표도 있고. 절대 다수가 민주당 의원인 예,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굉장히 적게 나온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은 그래서 통과는 됐는데 여전히 논란이 됐고 이게 이번 그 계엄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현실화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논란에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없으니까 한 명 이제 비례대표긴 한데 전북 도당위원장을 국민의힘 전북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배숙 의원이 있잖아요. 조배숙 의원의 어떤 언행들이 굉장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배숙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당시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의 권능으로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건 직무유기다. 그렇게 이제 사실 발언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건의안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탄핵 소추안 표결에도 1차에서는 불참했고 그 다음에는 아마 반대를 던진 거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강 의원님, 우리 진보당에서는 이 그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을 향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떤 목소리를 내고 계시나요 지금? 조배숙 의원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여성 검사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판사를 역임을 했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신임을 매우 많이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노무현의 동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쪽 민주당 계열에서 아주 열심히 싸우는 투사의 이미지였죠. 그런데 안철수를 따라갔고 그리고 그 뒤에는 윤석열과 함께 하면서
지금은 내란죄 적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네. 정도의 발언을 할 정도니까요.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이후에도 사람에게 뭔가를 맡기는 것은 아니지 않냐? 네.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를 바꾸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라고 하는 건 되게 위험하지 않냐? 네. 그러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그것이 개헌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의원들을 서로 누가 찬성표 던졌어 이거 색출을 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던 김혜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니까 나를 당에서 제명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난 국민의힘에서 제명시켜 주시면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계속 무소속으로라도 네네. 계속 정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소리야? 너는 우리를 배신했으니까 제명이 아니라 너 사퇴. 스스로 네. 탈당해. 탈당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조배숙 의원도 저는 지금이라도 나를 당에서 제명시켜 주세요라고 할 정도의 결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네. 조배숙 의원 5선 의원입니다. 5선 의원이면 당 대표도 도전할 수 있고 원내대표도 할 법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위치에 있는 분이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 윤석열 탄핵과 관련돼서 우리 찬성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전북 도민의 뜻에 따르는 거다. 우리 국민의 뜻에 따르는 거다라는 입장을 내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했어도 부족할 그렇죠. 판에 아예 윤석열 내란범에 동조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배숙 의원의 활동을 멈춰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네. 국민의힘 해산과 국민의힘 해체의 길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궁극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뭐 아까 서두에서 소개했습니다만 외신의 찬사, 뭐 민주적 회복력 그런 얘기도 사실 드렸습니다만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이 사실은 허약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드러난 거긴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개헌 부분, 87년 체제를 담고 있는 그 이후에 우리가 4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과연 지금의 헌법이 우리의 변화된 문화상을 아니 사회상을 경제상을 다 담고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논의는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논의가 나중에 있을 때 그때 또 한번 의원님 모시기로 하고요. 그 처장님 같은 당 도의원인 이수진 의원이 최근에 언론과 우리 저희가 보도했습니다만 약간 좀 조배숙 의원 아니면 당론과 다른 입장을 좀 내서 주목받고 있죠. 그렇죠. 이제 이수진 의원이 이제 도의원으로서의 활동은 굉장히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오분 발언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중국 사무소 수출 계약의 실적 문제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서해 비엔날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허위 과장되었었던 이러한 행정적인 문제 제기들을 굉장히 성실하게 해오셨던 네.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러한 도의원의 실적이나 활동들이 당론 이제 좀 이러한 문제가 있는 당론의 결정 앞에서 흔들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당내에서도 저만의 생각이 아닌 반대 의견을 이제 밝히면서 네. 용기 내서 소신을 밝힌 이유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당원이 나와주길 바란다. 예, 그리고 당론을 따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견이 어떤 질타를 이렇게 받더라도 의견을 말하는 게 자기의 역할이다라고 소신을 밝히면서 네. 이러한 당론과 이제 반대되는 탄핵 소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의원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제3의 합리적인 목소리라든지 제3의 목소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배척되지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좀 안타까운 게 사실 그 영남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이름 달고 정치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국회의원이 되든 아니면 당원으로 활동하든. 근데 호남에서 국민의힘의 이름을 달고 정치하는 분들의 노고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평소에도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앞으로도 설 자리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흔히 그 민주주의란 나무는 그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 그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주 그런 국민들이 피를 흘리기 전에 아주 강력한 백신 한 방을 맞았다라고 네. 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제 그 탄핵까지는 국회에서 탄핵안은 통과됐지만 헌법재판소 그렇죠. 심판 그리고 이제
그 사정 당국의 수사가 지금 네. 앞으로 진행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좀 빨리 진행이 된다면 벚꽃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험난한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 거는 같은데 이번 위기를 국가적 위기를 잘 넘긴다면 좀 더 좋은 나라를 네.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 일각에서는 그 국민의힘의 뭐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뭐 뒤에도 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이번에 그런 구호로 내걸기도 했고 실제로 만약에 내란에 동조했다고 하면 정당 해산 심판 청구도 가능한 거 아니냐. 물론 지금 그 청구는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는데 강 의원님 좀 생각 저는 어떠세요? 지금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윤석열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기까지는 촛불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치, 시민사회가 다 받아 안았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촛불 시민의 목소리를 좀 왜곡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예. 들거든요. 왜냐하면 촛불 시민들의, 특히 우리 전주 시민들의 요구는 분명해요. 국힘당 해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국힘당과 같이 이 전국을 안정시켜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사실은 우리가 다시 안정 회귀한다고 해서 12월 3일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령을 발동하기 이전 사회로 돌아가길 바란다는 거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달라진다는 거냐? 저는 국힘당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 정치 영역에서의 영역을 밀어내고 이제는 민주당과 진보 계열이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할 때다. 근데 여전히 정치에서는 여전히 국힘당이 아직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네. 요것을 인정해 주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우리 시민들의 요구는 절대 그것이 아니고 국힘당 해체하고 그 자리를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시민단체와 시민들 그리고 진보 정당들이 그 자리를 채워라.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라. 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그래도 국민의힘 의원이 18명이 동참하면서 해제가 됐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뭐 그 시민들이 행진할 때 뭐 국민의힘 해체라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다음에 그다음 주말에 이제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투표 불성립을 만들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화살이 국민의힘으로 막 가기 시작했거든요. 시민들의 실제로 분노 목소리가 좀 어땠습니까? 분노의 목소리가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정말 현장에서는 굉장히 네네. 실감나게 느껴졌었는데요. 아무것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계엄에 대해서 같이 내란 정범으로 이제 얘기되는 이런 사람들까지 모두가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안전과 이게 다시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줄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속해서 정권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만 이제 혈안된 모습들, 질서 있는 대진이라든지 네. 예, 거기에 제2의 친일 쿠데타라고 하는 우리 당의 권력을 위임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시민들에게 아무것도 다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라는 걸 저는 선언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 시민들의 분노가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해체, 해산하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조배숙 의원이라던가 거기에 동참했던 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구속과 이런 정범들에 대한 책임 있는 이런 처벌까지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본인들이 자초한 거다라고 네, 좀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는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2025년이 선거가 없는 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 아직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선거가 아주 중요한 것도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2026년이 지방선거란 말이에요. 지방선거도 아주 중요하고 큰 선거죠. 강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특히 이제 전북 지역에서 또 활동한 정치인이시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예상컨대 뭐 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뭐 이런 어떤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왕 나오셨으니까 갑자기 물을 드시 갑자기 긴장되십니까? 같이 진보당 향후의 어떤 정치 일정 뭐 그런 것도 간단하게 좀 들어보고 싶긴 하네요.
뭐 당연히 이제 뭐 각 당에서는 벌써부터 대선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고 있죠. 그렇죠. 뭐 국민들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이번 탄핵이 만약 헌법 헌재에서 인용되고 나면 네.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야 되니까. 근데 국민들의 관심은 민주당은 이미 뭐 대선 후보가 거의 정해졌다시피 한 거고 네. 국민의힘은 정말 질이 멸렬하게 분열되고 있고 그러면 제3의 세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저는 관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각 당들이 네. 다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저희 진보당도 이제 그런 논의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논의를 예. 시작하는 단계다. 알겠습니다. 또 그 논의가 시작되면 우리 강 의원님도 뭐 어떤 역할은 하시겠죠? 네, 그럼요. 같이 논의도 하고 네. 또 뭐 그 논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벌써 개혁신당은 이미 이준석 의원이 자기가 비록 생일이 뭐 3월인데 그 지나면 자기 뭐 만 하고 40세 싶다. 40세거든요. 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당연히 진보당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뭐 이른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정치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당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쭤봤던 거고요. 이제 끝으로 우리 정 기자. 네. 뭐 이번 사태 총괄한 어떤 소회도 괜찮고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한마디 좀 듣고 마무리하죠. 네, 맞습니다. 좀 전에 사실 미리 말씀을 드렸던데 아주 강력한 이번 우리가 이번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교과서에서나 보던 그 70년대 사건을 지금 현실에서 요새 말로 실화냐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전 국민이 그런 상황인데 아주 강력한 백신을 한 방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좋은 나라, 더 성숙한 나라를 만드는데 이번에 좀 기성세대 외에 청년층까지 굉장히 확대되고 관심이 좀 넓어졌지 않습니까? 함께 기성세대 그리고 신세대가 같이 맞잡고 좀 더 좋은 사회,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처장님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쭉 뉴스를 보면서 이제 지금 윤석열의 이제 계엄의 이후에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사적 복수라고 보여지는 여러 정황들이 있고, 근데 이 사적 복수를 통치 행위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정당화시키는 발언들에 과연 계속해서 마이크를 줘야 되는 건가라는 좀 고민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은 사회 대개혁을 위한 첫발이다라고 지금 선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까지 정권이 고조시켜왔던 남북이기와 뭐 노동 장애 여성 성소수자에 대한 이런 차별이라든지 혐오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언론 탄압이라든지 기후 위기와 불평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거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 대개혁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고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선 만약에 과정으로 진행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공론장이 만들어지고 역할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네. 것들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공론장 꼭 필요하다는 생각 저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 의원님. 저는 아무튼 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만약 시민들의 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송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일상도 영위할 수 없었을 텐데, 그 촛불 집회에 나왔던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들고 나왔어요.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마음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 촛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계속 활발 타오를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막걸리는 그 초대한 여러분들 보내드리면서 이 인사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계엄에서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주의 태도에 대해서 웨이치는 한 국민은 나라가 어두울 때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온다고 썼습니다. 예, K민주주의. 자, 우리 모두 뿌듯해도 될 만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나라가 어두워졌을까? 자, 모든 국가는 자기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지게 돼 있다는 처칠의 말처럼 혹시 이게 우리 수준은 아니었는지, 자, 조기 대선의 높은 가능성을 앞둔 지금, 자, 우리 모두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막걸리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